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이런 거는 그냥 건강에 안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석이나 아니면 찌꺼기가 낍니다. 담즙 배출이 잘 안 되면 황달이 생겨요. 어떤 식용유가 몸에 좋은 건지 이렇게 딱 꼽아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결론도 한번 깔끔하게 내드려볼게요. 네. 간 청소 방법이 일단 이틀짜리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주말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 공부하는 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암과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내과신데 그 중에서도 암을 주로 암 치료하는 전문이신 거죠? 예, 사실 암을 진단한다기보다는 네. 이미 진단받으신 환자분들 조금 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보조치료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도대체 뭡니까? 예, 일단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거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곧 당뇨 환자한테 나쁜 음식, 그러니까 당뇨 환자처럼 드시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암이 걱정되신다면 이 음식만 피하세요. 한 5가지 정도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단당류가 포함된 달달한 음식 이런 게 좀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혈당을 20배가량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섭취하면 그냥 암세포한테 밥을 주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우리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 곳곳이 만성염증 상태가 돼요.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 탄소 공급이 안 되면서 암세포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실제로 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당뇨 환자들의 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 대비 1.5배에서 2배까지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은 당뇨 환자한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암에도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당뇨는 그 자체로도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공육, 그러니까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려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설 선물로 스팸 같은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되게 놀랍게도 이 가공육이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매일 50g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한 사람들의 네네.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나 올라갔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생육도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긴 한데요. 이거를 가공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발암물질들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예. 우리 소세지의 원료가 되는 고기들 보면은 붉은색이잖아요. 예. 근데 소세지 색깔은 분홍색이죠. 먹음직스럽게 보이려고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걸 첨가를 한 건데요. 이 물질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랑 반응을 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로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공육 자체는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 맛있긴 하지만 네. 조금씩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젓갈이에요. 젓갈 좀 드시나요 혹시? 젓갈 많이 먹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젓갈 좀 귀한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예. 비싸고. 그런데 이것도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발암물질 등급을 나누는데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들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금으로 염지한 생선은 1급 발암물질이고요. 예? 그 다음에 피클처럼 오래 보관해 놓은 야채, B군 발암물질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젓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원리도 아까 저희 가공육이랑 비슷해요. 우리 젓갈 만들 때 소금을 좀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엄청 예. 넣죠. 왜냐면 저장을 오래 해야 되니까. 이 소금이 나쁘다기보다는 이 소금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아나운서님 혹시 김치는 어떨 것 같으세요? 김치도 거기다가 소금을 다 뿌려서 절인 다음에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김치는 발암물질이라고 볼 근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남부 해안가 지방 김치 보면 젓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좀 신기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를 가지고 발암물질, 아까 니트로사민의 함량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이 많이 포함된 김치는 안에서 니트로사민 발암물질이 많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젓갈이 많이 함유된 김치, 이것도 약간은 발암물질일 수 있어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예요. 조금 놀랍긴 하죠. 그래서 일단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웬만하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젓갈은 비싼 쓰레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젓갈이 들어간 김치가 또 발효를 시키면 니트로사민 함량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해요. 이 발효시키는 온도가 0도에서 5도 사이가 그나마 안전하고요. 17도 이상에서 오래 발효시킨 김치는
이 발암물질의 함량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쉰 김치, 이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암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뭘 먹으란 소리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음식은 평생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좀 안 좋은지를 알고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잔소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좀 줄여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우유랑 유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성분들 걸리는 유방암이라던가 난소암 이쪽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거 네. 결국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우유가 여성 호르몬의 작용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유에 유당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유당이 분해되면서 갈락토즈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난소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3잔 이상 우유를 드시는 분, 그리고 우유를 적게 드시는 분,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유를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의 경우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방암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우유에 또 성장 호르몬 IGF-1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유방세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 유방암 환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방암에 걸리면 우유라던가 치즈, 버터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타당한 얘기예요. 이 IGF-1에 우유를 마시면 몸 안에 있는 이 성장 호르몬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다 지금 연구 결과에 기반된 겁니다. 물론 그러면 우유가 발암물질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유에는 비타민 D라던가 락토페린 같이 항암작용을 가진 영양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유나 유제품이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유방암이라던가 난소암 같이 여성암을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라면은 그때는 우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말라. 저는 보통 하루에 2잔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잔까지는 드셔도 되고, 그거보다 많이 드시는 건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5번째 음식은 뭔가요? 마지막은 튀긴 음식. 예. 있을 것 같았죠. 일단 식용유에다가 튀기니까 이 식용유를 가열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튀긴 음식을 먹다 보면 식용유를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혈관 안에 죽상경화증, 이렇게 순환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생기면서 몸속이 만성 염증화된다. 그래서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음식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튀긴 음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5가지 중에 가장 안 좋은 건 튀긴 음식이다. 예,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 튀긴 음식 그리고 기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든 식용유가 암을 유발하진 않고요. 오히려 좋은 식용유를 섭취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식용유를 드셔야 되고, 나쁜 식용유를 드시면 안 되고, 또 식용유를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암에 좋은지 나쁜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그 튀긴 음식을 많이 드시면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암세포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암세포가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난다, 이런 이론이 1950년대부터 나왔는데요. 요거를 와버그 효과라고 불러요.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일상생활 대비 30% 정도 감소하게 되면요,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고,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가 숨을 잘 못 쉬면 점점 암세포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포가 숨을 쉬는지 못 쉬는지, 이거랑 우리 식용유 무슨 상관이 있을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소가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온몸을 돌겠죠. 그러다가 세포에 산소가 가까이 갑니다. 결국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투과해서 산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포막이 부드럽고 투과성이 좋아야지 산소가 잘 들어가요. 이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한 70%는 물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세포도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 모양을 딱 잡아놓기 위해서 그 겉에 지방으로 된 세포막이 싸고 있는 거예요. 물이랑 지방은 안 섞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세포막이 지방 형태를 이렇게 쫙 둘러싸서 세포 모양을 잡아줘요. 우리가 건강한 식용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세포막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좋은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막도 딱딱해지면서 점점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려면은 진짜 식용유를 좋은 걸 먹어야 되겠네요. 식용유 종류가 또 원체 많기도 네.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식용유도 있고 나쁜 식용유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식용유란 뭘까?
요거를 오늘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방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가 뭔지 개념 정리 조금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네. 일단 우리 지방이라고 하면 지방산, 글리세롤 요 두 가지가 붙으면 그걸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님 혹시 뭐 오메가3, 네네. 오메가9, 네. 트랜스 지방 네. 들어는 보셨죠? 예. 근데 오메가3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방이고 예. 트랜스 지방은 안 좋은 지방이고. 네, 걔네들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그럼 모르죠. 그냥 그쵸. 오메가3는 좋다. 예. 트랜스 지방은 안 좋다. 예, 예. 이렇게만 알고 있죠. 사실 그게 이제 정답이긴 한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예.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이 이 지방산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방산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렬로 된 체인 형태거든요. 이게 몇 번 꺾여 있냐에 따라서 이 지방의 이름이 달라져요. 우리 화학적으로는 이중결합이란 게 형성되면 체인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던가 아니면 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어요. 왜 이러냐면 이 지방산 체인이 일렬로 돼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잘 쌓여서 그렇습니다. 식용유는 액체죠. 체인이 여러 번 꺾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지 못하고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메가9 같은 경우는 이 체인이 한 번 꺾여 있는 거, 오메가6는 두 번 꺾여 있는 거, 오메가3는 5번에서 6번 꺾여 있는 거, 요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쉽게 말하자면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좋다. 요렇게 일단 좀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먹은 지방이 다 분해돼서 이 세포막의 성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번 꺾여 있는 지방산이 들어갈수록 세포막이 더 부드러워져요. 요런 이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개념이고요. 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 요 두 가지는 우리 몸속에서 합성이 안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9은 부족하면 몸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 이렇게 두 가지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산, 요것은 오메가3랑 오메가9이 높은 식용유, 그리고 몸에 나쁜 식용유는 오메가6가 높은 식용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간 식용유는 안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메가6가 높은 식용유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환경이 염증성으로 바뀌고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오메가6는 오메가3에 비해서 덜 꺾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아까 산소랑 영양소가 안 들어간다고 했죠. 네.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 뭐 한국인들 좋아하는 음식 하면 뭐 삼겹살 네. 뭐 이런 거 많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튀긴 음식. 네. 아니면 요즘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뭐 피자라던가 현대인들의 식단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보통 15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먹으면 오메가6를 무조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오메가3를 아무리 보충을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네. 예, 다른 음식에서 오메가6가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음식을 네, 드시면 네. 오메가6는 원 없이 드실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이에요. 더 복잡한 내용이 네, 있지만 네. 오메가3는 몸에 좋고 오메가6는 나쁘다. 일단 여기까지만 요약하고 다음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기름 중에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식용유가 몸에 좋은 건지 이렇게 딱 꼽아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필요하니까요, 저희. 예, 그쵸.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인터넷 찾다 보면 뭐 카놀라유가 몸에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나물을 볶아 먹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올리브유가 좋다. 예. 이런 얘기 있고요. 근데 올리브유가 좋은데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면 또 안 좋다. 뭐 너무 복잡해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결론도 한번 깔끔하게 내드려 볼게요. 네. 어떤 기준으로 좋은 식용유를 판단하는지 기준 3개 한번 좀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영양학적인 균형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까 앞에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 요거를 이제 영양학적 균형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식용유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식용유가 산패에 얼마나 잘 저항하는지, 가열을 해도 안정적인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식용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추출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좋은 식용유, 나쁜 식용유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 식용유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영양학적인 균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6, 오메가3의 비율,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이 먹는 식단의 평균 오메가6 대 3의 비율은 15대 1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 이상이면, 그러니까 오메가6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70%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이 6 대 3의 비율이 3대 1보다 낮아지면, 이렇게 되려면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겠죠. 그러네. 그렇게 되면 천식이라던가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아지더라. 그리고 이 비율이 2.5대 1보다 낮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6와 3의 비율을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에 기반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식용유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식용유에 포함된 오메가3는 높고 오메가6는 낮고, 그 다음에 오메가9는 있으면 좋고,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양 분석표를 보면 되나요? 예, 요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용유의 산패. 쉽게 말하면 기름이 상한다. 식용유가 산패되면 거기서 아크릴아마이드 아니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우리 가열하는 요리, 뭐 네. 튀기거나 볶거나 이럴 때 식용유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식용유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 중에서 특히 튀김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튀긴 음식을 어떻게 아예 안 먹죠?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쵸. 뭐 튀김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웬만하면 좀 줄이시고, 튀김을 먹게 된다면 이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튀김을 좀 건강하게 먹으려면은 또 여기서도 세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식용유 중에서 산패가 잘 안 되는 식용유를 찾아야 돼요. 산패가 안 되는 식용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식용유라는 것은 발연점이 높고 산화적 안정성이 높은 식용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렵죠. 네. 발연점이라고 하면요, 우리 식용유를 막 가열하면서 온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발연점인데, 이 발연점에 도달할 때부터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튀김 요리를 할 때 온도가 180에서 200도 정도예요. 그러면 발연점이 이거보다 낮은 식용유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기준으로 좀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 중에서 오메가6는 적고 오메가3는 높은 거를 찾으면 그걸로 튀김을 하면 됩니다. 그게 안정적인 식용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튀김 요리를 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식용유는 첫 번째가 아보카도유, 그리고 두 번째가 올리브유 중에서 퓨어 올리브유라고 있어요. 불순물 다 제거하고 그냥 올리브유 성분만 남아있는 요거, 요 두 가지가 튀김을 할 때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연점도 높고요. 여기 오메가6의 비율이 되게 낮고 오메가3랑 9이 높아요. 정답이 나왔네요. 아보카도유, 퓨어 올리브유. 맞습니다. 카놀라유라던가 아니면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도 발연점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오메가6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튀김 요리를 하실 때 온도를 웬만하면 최대한 낮게 하시고 시간도 짧게 하시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요건 약간 상식적이죠. 세 번째는 요 기름을 재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식용유를 한 번 가열했을 때랑 두 번, 세 번 가열했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포장마차 같은 데서 튀김 기름은 잘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건강엔 안 좋을 수 있다. 튀김을 드신다면 집에서 좀 아깝긴 하지만 식용유를 새로 까셔가지고 한번 하시면 그게 그나마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튀김을 건강하게 먹는 법 세 가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산화적 안정성이 높은 식용유를 찾아라. 두 번째는 시간은 짧게, 온도는 낮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재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식용유를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식용유도 이제 같은 재료에서 뽑아냈어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또 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온 압착유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일단 식용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면 압착유가 있고요, 정제유가 있어요. 압착유는 말 그대로 눌러 짠 거고요. 정제유는 화학요법을 통해서 뽑아낸 거예요. 느낌을 보면 압착유가 좋을 것 같죠. 근데 식용유 중에서 예를 들면 올리브유라던가 뭐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유처럼 이 과육이 있는 데서 나오는 기름들은 압착유로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씨앗 있잖아요.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이런 건 압착으로 잘 안 만들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제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정제유를 만들 때 유기용매라는 거를 쓰고 강산, 강염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만들고 나서 물론 이런 해로운 물질 다 제거를 하겠지만 그래도 미량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압착유 쪽으로 좀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압착류에서도 고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고 저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어요. 고온에서 압착하면 고소한 향기가 나면서 기름의 풍미가 좀 살아납니다. 들기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만 맛있을수록 몸에는 좀 안 좋아요. 아까 저희 그 기름을 가열하면 벤조필엔, 아크릴아마이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온에서 압착한 것보다 가능하면 저온 압착, 요거를 골라주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기름을 써야 되냐, 이게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할 때 어떤 기름을 쓰면 좋은지, 일단 첫 번째로 그 가열하지 않는 그냥 나물 무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제일 좋습니다. 나물 무침은 들기름이나 참기름. 네, 들기름, 참기름은 오메가3의 비율이 제일 높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몸에는 좋아요. 근데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 같은 경우는 뭐 들기름, 참기름도 괜찮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추천드립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9의 비율이 높아서 몸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또 거기 포함되어 있는 뭐 비타민 E라던가 폴리페놀, 올레오칸탈 같은 항산화 성분 때문에 우리 그 대사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 밖에 굽거나 뭔가를 부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요리를 할 때는 우리 아보카도유나 퓨어 올리브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이런 거는 그냥 건강에 안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방에서 쓰는 식용유는 콩기름이잖아요. 특히 그 콩기름이 왠지 콩이니까 좀 단백질도 있을 것 같고 좀 건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콩기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게 값이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식당에서 이렇게 뭐 부침개 부쳐줄 때 콩기름을 많이 썼고 우리 명절 때도 콩기름 좀 쓰는데 콩기름의 배신인데요. 예, 콩기름의 배신이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콩기름은 대부분 다 정제유라서 콩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은 싹 날려버리고 거기 있는 기름만 뽑아냈는데 오메가6가 높아요. 그래서 콩기름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선생님, 식용유로 간을 좀 청소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이 식용유로 간을 청소한다는 리버 플러시라는 개념이 저희 외국에서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 간은 몸속에서 필터 기능을 하거든요.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한다,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간이 해독 과정을 거칠 때 거기서 작용하는 게 담즙이에요. 담즙은 어떻게 보면 몸속의 하수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나쁜 성분들이 쌓여 있다고 해보면 얘네들을 밖으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역할을 담즙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몸을 돌다가 다 담즙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이게 쓸개로 갔다가 담즙이 배출되면서 변으로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 계속 기름진 음식 먹고 아니면 외부에서 막 산화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혈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담즙이 지나가는 담도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석이나 아니면 찌꺼기가 낍니다. 담즙 배출이 잘 안 되면 황달이 생겨요. 근데 황달이 막 몸이 샛노래지는 그런 황달 정도가 아니더라도 황달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사람이 되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하고 입맛도 없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를 이용해서 이 간을 좀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간 청소 방법이 알려진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방법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일단 이틀짜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말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요. 월화수목금은 그냥 일반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채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 금식을 하시고요. 밤 10시에 올리브유랑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이렇게 2개를 준비하세요. 한 50cc 정도면 소주잔 2잔 정도 되거든요. 올리브유 50cc, 오렌지 주스 50cc 섞으면 종이컵 1컵이 돼요. 그거를 그냥 원샷을 하세요. 그러고 그대로 이제 가만히 누워가지고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서 그렇게 주무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드시고요. 그 다음에 물 1리터에다가 소금을 티스푼으로 1스푼 넣어서 요거를 원샷을 때리면 이 담도에 껴있는 담석 그리고 찌꺼기들이 한 번에 나와가지고 변으로 배출이 돼요. 뚫어뻥 같은 느낌. 맞습니다. 아까 하수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수구 변기 막혔을 때 어떻게 뚫어요? 뚫어뻥으로 밀잖아요. 그렇죠. 지방을 섭취하면 담즙이 한 번에 분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담즙이 결국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채식을 해서 일단 지방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뒀다가 한 번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때려 부으면
누우면 담즙이 나오면서 안에 걸려있는 담석들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이제 간청소예요. 이게 사실 그 병원에서 쓰는 요법은 아니긴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민간 요법 같은 건데 저도 몇 번 해봤고 효과는 좀 봤거든요. 평소에 좀 피곤하거나 기운 없거나 본인이 느끼시기에 내가 좀 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보통 권장드리는 주기는 처음에는 한두 달 간격으로 하시다가 한 두어 번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 신뢰가 가네요. 저도 술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간 기능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간청소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직접 체험하신 거니까 예. 믿겠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오늘 암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암과 관련된 재미있는 식용유와의 연관성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